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3D 낸드로 SK하이닉스는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별 대표 사례를 선정해 자율배상 비율을 심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투자자 손실배상 비율은 30에서 65%로 결정됐습니다. CJ제일제당이 올해 1분기 매출 7조 2,160억 원, 영업이익 3,759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사업 호조의 바이오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인공지능 열풍이 전력 전선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전력 전선주 전망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차세대 제품 양산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메모리 제품 개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반도체 학회 VLSI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3D 낸드 플래시 개발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3D 낸드는 수직으로 셀을 쌓아 기존 평면 낸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층을 높일 때 층 사이에 편차가 발생해 내구성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류전체라는 신소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강류 전체를 사용할 경우 방막을 더 얇고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안정성을 높이고 칩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수년 내 1000단대 낸드 개발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내년에 선보일 400단대 낸드 제품 개발 현황과 함께 중장기 메모리 개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국제 메모리 워크숍에서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E 개발을 이르면 2026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4E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처음으로 HBM 제조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세대 대비 대역폭은 1.4배, 집적도는 1.3배, 전력 효율은 30%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D램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연구 중이라고 밝힌 만큼 HBM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별 대표 사례를 선정해 자율배상 비율을 심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투자자 손실 관련 배상 비율은 30에서 65%로 결정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관련 분쟁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조위는 홍콩 ELS 판매사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분쟁 대표 사례를 각 한 건씩 회부해 논의한 결과 30에서 65%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배상 비율을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의 경우 주가 연계신탁, ELT 2건에 가입한 70대 고령자의 투자 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 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분조의 결정을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분조의 결정을 근거로 지난 3월 당국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안과 더불어 기본 배상 비율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배상 비율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분조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CJ제일제당이 올해 1분기 해외 사업 호조에 바이오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J제일제당처럼 식품과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 기업도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이 올해 1분기 매출 7조 2,160억 원, 영업이익은 3,759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영업이익은 48.7% 증가했습니다. 대한통운을 제외한 CJ제일제당 매출은 4조 4,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영업이익은 2,670억 원으로 77.5% 늘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바이오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 사업 부문 매출은 2조 8,315억 원, 영업이익은 1,8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외식 물가가 높고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판로를 넓히며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는 북미를 비롯해 신시장인 유럽과 호주에서 냉동만두와 피자, 즉석밥 등으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유럽에서의 K푸드 지배력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매출 1조 216억 원, 영업이익 9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가축 성장 발육 촉진제 라이신 부진으로 실적에 발목이 잡혔지만 라이신 사업이 호조로 돌아섰고 지난해부터 라이신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부가 가치 품목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사료축산 독립법인 CJ 피드앤드케어 매출은 5,9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했고 영업 적자는 152억 원을 기록해 적자 폭을 축소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대상도 종가김치의 선전, 라이신 사업 호조로 실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대상의 올해 1분기 실적 시장 평균 전망치는 매출이 1조 195억 원, 영업이익은 453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 81.9%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인공지능 열풍이 전력 전선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선주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 추이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전선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 탑10 종목 가운데 5곳이 전선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삼화전기인데요. 삼화전기는 올해 첫 거래일 17,700원의 장을 출발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오늘장 71,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개월 사이에 4배가 넘게 뛴 건데요. 이와 함께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대원전선도 올 들어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재룡전기와 HD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등도 2배가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전선주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전선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력 인프라 시장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슈퍼사이클을 맞았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확충이 키워드로 떠오른 건데요.
특히나 전선은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K전기 설비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변압기 수출액을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해 82% 뛰면서 5억 4,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선 수출액 역시나 45% 뛰면서 6억 7천만 달러를 나타냈는데요. 이와 함께 구리 가격 상승세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달러를 접근한 상황인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선업계 계약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선업계는 납품 계약을 할 경우에 구리 가격이 상승되게 되면 추후 판매 가격에 이를 녹여낼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이 외형이나 매출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익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을 맞은 전선주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AI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장의 성장세가 점쳐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 산업의 호황기가 앞으로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변압기나 전선 등 관련 제품의 공급자 우위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유한타증권은 15년 만에 도래한 이번 전력 산업의 확장 사이클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이클은 교체 수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수요가 함께 반영돼 적어도 202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AI 열풍과 함께 미국 등 북미 시장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하는 주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한 탈탄소 바람에 신재생 에너지 확충이란 부분도 맞물리면서 지금 전선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에서의 갈등 사이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2030년 5,320억 달러, 2050년에는 6,36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좀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AI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전력 수요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에 88조 원을 투자해서 AI 시장에 패권을 주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충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은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합니다.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밀리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전 청약 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 사전 청약에 이어 공공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사전 청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이란 통상 아파트를 착공할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 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3, 4년씩 늦어지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결국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지구조성과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습니다. 경기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으로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청약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전 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 청약 5만 2천 가구 중 약 6천 가구만 본 청약이 완료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전 청약 때 예고한 본 청약을 지킨 곳은 825가구에 불과합니다. 사업 시기가 밀리는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급증하자 확정 분양가가 사전 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첨자들의 이탈이 늘어 본 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사전 청약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전 청약 때 분양가가 확정적이고 입주까지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공 분양을 사전 청약으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22개 단지 12,000가구가 본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나섭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할 방침인데요. 부실 사업장 속가내기가 시작되면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이금융권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일부 금융사의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당국은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 PF로 구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 요인과 수준을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을 엄정히 가려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국이 부실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에서 10% 수준으로 보고 있어 최대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브릿지론 상태로 남아있는 사업장의 경우 PF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돼 경공매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 등 고위험 PF 대출 비중이 높은 이금융권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국은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이금융권의 부실화 우려를 일축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금융권이 PF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증권사라든지 규모가 좀 작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실 털고 나면은 사실은 회사의 존폐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금융권이 쌓은 충당금은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게 지금 20조에서 30조 사이인데요. 이자 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 등 이금융권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은 최대 1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금융권이 쌓은 충당금 규모가 약 5조 원 안팎에 불과해 최대 8조 원이 넘는 추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이금융권의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면서도 PF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기아가 전용 전기차 더뉴 EV6의 계약을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EV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기아 최초 전용 전기차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1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엔 한국 브랜드 최초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2023년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EV6는 3년여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기아의 신규 패밀리 룩을 반영한 역동적인 디자인과 84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494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갖췄습니다. 또한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아는 EV6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전 트림의 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이 앞으로 지주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꾸준한 성적을 이끌어 투자자,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정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CI 홀딩스는 오늘 서울 중구 소공방 OCI 빌딩에서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기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우현 회장은 지난해는 지주사 출범과 기업 분할을 통해 전 계열사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렸던 한 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OCI 홀딩스는 앞으로 자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신규 성장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부문에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중심으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화학 부문에선 사업회사 OCI를 필두로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첨단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송 회장의 공동대표직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농심이 다음 타깃으로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톱2 유통업체인 르클레르와 까르푸의 기존 신라면 외에 너구리, 순라면 등을 공식 입점하고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역대 S클래스 중 가장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 AMG S632 퍼포먼스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할 경우 최고 출력 802마력, 최대 토크 124.3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애플이 개발한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내달 국내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500만 원에 달하는 가격대로 미국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이 제품이 한국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부터 오전에 내리면서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 영동 많은 곳에 8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 많게는 40mm 이상, 전남과 경북 남부는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8도 보이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 내륙은 5도 이하로 쌀쌀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4도, 세종 1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전주 12도, 대구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전주 22도, 대구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은 전해상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